어느 가을 저녁, 서울의 한 구석에 위치한 작은 빌라에 정훈이라는 청년이 이사 오게 되었다. 정훈은 학업을 마친 후 첫 직장을 얻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대에 차 있었다. 그가 이사한 빌라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저렴한 가격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사 후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다만 밤이 되면 간혹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었다. 처음에는 낡은 건물이라 오래돼서 나는 소리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정우는 자정 무렵에 탁 하는 규칙적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저벅저벅 복도를 따라 누군가 걸어오는 듯한 소리였다. 누구지?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곧이어 소리가 멈추며 수상한 기운이 사라져 다시 잠에 들고자 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밤 정우는 점점 더 강렬해지는 소리에 아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복도에 나가기 전 두꺼운 운동복을 걸쳐 입고 손전등을 챙겨 집을 나섰다. 복도가 조용했다. 하지만 조금씩 걸음을 옮기는 정훈이 귀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저벅저벅 보다 더 가까이 들려오는 발소리. 정훈은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참다 못한 정훈은 소리를 향해 누구세요?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소리는 멈췄다. 긴 침묵이 흘렀고 정훈은 잠시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정훈의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 봤다는 건 내가 처음이군. 놀라서 뒤돌아본 정훈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저 차가운 공기와 알 수 없는 두려움만이 그를 휘감았다. 이에 정훈은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다시는 그 소리를 쫓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정훈은 우연히 아랫집에 사는 할머니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 그는 그간의 불가사의한 경험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심각한 표정으로 정훈에게 말했다. 아, 너도 들었구나. 그 소리는 예전에 이 빌라에서 살던 남자의 발소리야. 그는 몇 년 전 이 빌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들었어. 그가 살던 방이 바로 너의 방이란다. 정훈은 이후로도 몇 번 마주치곤 했지만 더 이상 그 소리에 대항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는 결국 이사를 결정한다. 마지막 밤 정훈은 다시 한번 탁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눈을 뜨지 않고 그저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이제는 너의 평화를 빌어줄게. 그러자 소리는 한동안 이어지더니 서서히 멈췄다. 정훈은 더 이상 그 공포스런 발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밤 더위와 습기로 가득 찬 방에서 나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간간히 바람 소리가 들렸고 가끔씩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이런 밤이면 항상 이상한 기분이 든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나는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고 특히나 무서운 이야기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었다. 믿거나 말거나 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띄었다. 클릭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궁금증은 나를 이끌었다. 몇 달 전 사건을 이제서야 이야기합니다. 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한 남자가 겪은 기이한 체험담이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난 이야기였다. 그곳은 오래된 전설로 유명한 곳이었다. 마을 깊숙한 곳에는 사용되지 않은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경고가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폐가를 찾았다. 전설에 따르면 그 집에는 한때 가족이 살았지만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집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곳에 방문했던 이들 중 몇몇은 실종되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금기시하지만 외지인들은 항상 그 집에 대해 궁금해한다. 이 남자와 그의 친구들은 한밤중에 폐가로 향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집은 정말로 뭔가 기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으며 오래된 가구들이 방치된 채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놀란 것은 한쪽 방에서 들려오는 유아의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소름 끼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는 것이다. 혼비백산한 그들은 서둘러 집을 나가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마치 그 집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다른 출구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결국 부엌 창문을 통해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남자는 집에 돌아온 이후로도 계속해서 밤마다 유아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매일 밤 점점 더 선명해졌고 심지어 낮에도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이상한 현상이 멈추지 않자 그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의 전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병원이 쉬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 순간에도 남자는 유아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이번에는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한다. 이후 그 남자는 인터넷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의 상태는 악화되어 결국 입원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입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실종되었다는 마지막 문장을 남긴 채 글은 갑자기 끝나 있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으로 글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여전히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순간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 스쳤다. 긴장감에 나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다행히도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였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유아의 울음소리가 맴돌았다. 나 자신에게도 그것이 단지 이야기일 뿐임을 되뇌었지만 묘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마침내 아침이 밝았을 때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밤길을 걷는 것이 두려워졌고 귀에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졌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가끔씩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실종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소리는 정말 무엇이었을까? 여전히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수십 년간 방치된 채로 잊혀진 한 폐가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검은 집이라 불렀고 무서운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한밤중이면 집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고 기괴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어린아이들은 감히 그 앞을 지나치려고 하지 않았다. 마을 입구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의 말에 따르면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모두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이후 몇 해가 지난 후 그 집에 왜인지 모르게 검은 연기가 자욱하던 모습이 목격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이 그곳에 깃들었다고 믿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도시에서 자라난 한 청년이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는 시끄러운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조용한 곳에서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청년의 이름은 준호였고 그는 작가였다. 새로운 곳에서 영감을 얻고자 이 마을에 온 그는 마을에 전해지는 여러 소문에 대해 흥미를 느꼈다. 특히 검은 집 이야기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황혼이 지을 무렵 준호는 플래시라이트와 녹음기를 챙겨 검은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낡아빠진 대문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준호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사방에 나 있다. 오래된 가구들은 먼지와 세월 속에서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였다. 검은색의 오래되어 색이 바랜 피아노는 그 자체로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준호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다가 무슨 소리를 들은 듯 고개를 돌렸다. 집이 식은땀을 흘리게 할 정도로 조용했지만 누군가의 눈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플래시라이트를 통해 주변을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내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녹음기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다. 마치 사람들이 희미하게 수다를 떠는 소리 같기도 했다. 준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나 기계의 오작동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녹음을 멈췄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호는 기록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녹취 내용을 검토했다. 그런데 녹음기에서 나온 것은 희미한 수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속삭임이었다. 나가, 나가, 나가 라는 반복되는 메시지는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거친 숨소리가 뒤따랐고 그것은 누군가의 끔찍한 비명소리로 이어졌다. 경악한 준호는 얼어붙은 채 여전히 재생 중인 녹음기에 시선을 고정했다. 다음 날 그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자신이 본 적 없는 문서가 뜨고 있었고 그 안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적 없는 글이 적혀 있었다. 너는 선택받았다. 검은 집으로 돌아오라. 그날 저녁 준호는 고민 끝에 다시 검은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카메라와 보다 더 많은 장비를 들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증명하겠다는 강한 결심을 안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다시금 피아노 앞에 섰다. 그 순간 방 안의 불이 스스로 켜지며 피아노가 홀로 연주되기 시작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준호는 돌아서려 했지만 그때 피아노 건반 위에서 투명한 손자국이 나타났다. 손자국이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준호의 이름이 소리내어 불려졌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리듯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의 손가락은 스스로 움직여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후로 그는 그에 대해 어디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그의 귀가에 맴돌았다. 몇 주 후 준호는 자취를 감췄다. 그의 집에는 아무런 이렇다 할 흔적 없이 단지 그의 노트북 화면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문장 하나만 있었다. 나는 이제 이해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나누었다. 그리고 준호의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 전설처럼 전해졌다. 검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 후로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